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후발국의 경제 성장에서 무역이 왜 중요한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무역이 경제 성장에 기여한 첫 번째 요인인 제도 정비의 중요성과 그 특징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대전 이후 수많은 신생 독립국가가 출현하였는데 이들은 식민지를 경험하고 식민지로부터 독립하여 새롭게 국민국가를 수립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한국의 경우도 이와 동일했습니다. 1910년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한 이후 거의 36년간이나 식민 지배를 받았고 1945년 8월 일본의 항복선언과 함께 해방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방은 신생 독립국인 한국에게는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는 동안 한국의 경제 제도와 경제 관계는 일본 경제의 유리한 방식으로 재편되었기 때문에 해방은 식민지 체제에 적합한 이들 제도들을 재정비할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우선 관세 제도는 몇 개의 상품을 제외하고 일본의 관세법을 그대로 한국에 적용하여 사실상 단일 관세 지역으로 편입되어 한국과 일본 간의 무역은 자유롭게 전개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던 것입니다. 통화제도 역시 일본 국적의 법인과 개인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재편되었습니다. 물론 1911년 조선은행법이 제정되어 식민지 중앙은행으로서 조선은행이 설립되었지만 조선은행권의 발행은 일본 은행권을 정화로 준비해야 했습니다. 더욱이 일본 은행권과의 교환 비율이 1:1 등가여서 당시 국제적으로는 근본위제를 기반으로 운영되었던 것과 달리 한국은 엔환본위제를 토대로 일본 제국 경제권에 깊숙이 편입되어 다른 국가와의 경제관계는 차단되었습니다. 이 그래프는 식민지 시기의 대외무역을 국가별로 정리한 것인데 앞서 설명한 식민지 시기의 경제 제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식민지 시기의 무역은 대부분 일본과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식민지 초기에는 일본과의 무역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그 이후 빠르게 증가하여 1935년에는 91%를 기록하였고 그 이후 조금씩 감소하여 1943년에는 83%를 기록하였습니다. 식민지 시기 전 기간에 일본과의 무역 비중은 86%를 차지하였습니다. 물론 이 표에서 기타국이라 하더라도 만주, 관동주 등과 같이 전부 일본 제국 경제권에 포함된 국가 혹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식민지 시기의 무역은 일본 경제와의 무역에 집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방 이후가 되자 한국의 경제관계는 새롭게 재편되어야 했습니다. 해방 직후 한국은 미 군정의 통치를 받았는데 미 군정의 초기 정책은 일본 경제로부터 독립된 한국 경제를 수립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식민지 시기에 형성된 관세제도, 통화제도는 일거에 해체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새롭게 출범한 미국 주도의 IMF 가트 체제에 걸맞게 경제제도를 재정비해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경제제도를 완전히 새롭게 제정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식민지 시기의 경제체제는 시장기구를 기반으로 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였기 때문에 해방 이후 한국 경제와의 제도적인 연속성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해방 이후 경제제도의 정비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따라서 식민지 시기에 적용된 경제제도는 기본적으로 해방 이후에도 그대로 적용되었고 사회 경제적인 필요에 따라 제도를 하나씩 개정해가는 방식을 채택했던 것입니다. 물론 미 군정이 임시적인 통치기구였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해방 이후 경제제도의 변화는 미 군정에서 필요에 따라
경제 관련 법령을 일부 개정하고 뒤이어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에서 정식 법률을 제정하는 방식으로 경제 제도를 정비해 갔습니다. 가령 관세에 관한 법령은 식민지 시기에 적용된 법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가 1946년 10월과 1948년 4월에 수입세율을 개정하는 군정법령을 제정하였고, 정부가 수립된 이후인 1949년 11월에 법률 제67호로 관세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것은 관세법에 한정된 것은 아니고 소득세법을 포함한 각종 세법, 대외무역법, 한국은행법, 일반은행법 등은 전부 이론 과정을 거쳐 제도가 정비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방 이후 한국 정부가 직면한 경제 상황은 매우 열악했습니다. 우선 일본 무역회사를 통해 대외무역을 운영한 결과 해방 이후에 대외무역의 경험이 많은 한국인 무역회사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해방 직후 정치 사회의 혼란 속에서 생산활동은 급격히 위축되어 수출에 공급할 제품은 충분히 생산되지 않았고, 심지어 식민지 시기에 통용된 엔환본위제가 해방과 함께 붕괴되면서 국제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국제화폐, 즉 달러를 거의 보유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외무역에 관한 제반 제도는 통제를 원칙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령 1946년 1월에 제정한 대외무역법에서는 대외무역은 국가 통제하에 운영된다고 하였고, 구체적으로 수출과 수입을 하기 위해서는 상공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외환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한국 정부는 외환을 통해서도 대외무역을 통제하였습니다. 외환에 대한 통제는 수출을 포함하여 다양한 경로를 통해 획득한 외환은 전부 한국은행에 개설한 본인 명의의 계좌에 예치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치된 외환은 정부의 승인하에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한국 전쟁에 의한 파괴로 외환에 대한 수요가 매우 컸던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는 수입할당제를 시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수입은 물론 수출까지도 정부는 철저하게 통제하는 포지티브 무역관리 방식을 채택하여 운영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경제 여건이 개선되고 경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대외 무역을 확대시켜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된 한국 정부는 가트 가입 이전부터 점차 무역을 자유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중요한 계기는 1955년 8월에 공정환율과 협정환율이 단일화된 것이었습니다. 이 이후 수출과 수입의 사전허가제는 폐지되고 정부에서 수립한 무역계획에 근거하여 운영되었습니다. 또한 이때부터 수입과 달리 수출은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되어 관리되었습니다. 한편 경제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고도성장기에는 정부 개입이 강화되었지만 이것은 무역을 축소시키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무역을 경제성장에 적극 활용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가령 수출은 적극 장려되어 정부 지원이 확대된 반면 수입은 부족한 외환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여전히 관리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1960년대 초반에 외환관리제도가 예치집중제에서 매상집중제로 변경되면서 외환에 대한 정부 통제는 강화되었는데 이것은 부족한 외환을 경제개발 계획에서 필요로 하는 부문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가트에 가입한 1967년 4월에 수입관리 방식이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 자유화율이 오히려 감소한 것도 1970년대에 추진된 중화공업 육성 정책과 밀접히 관련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과 마찬가지로 수입도 빠르게 증가했는데 이것은 한국 무역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고도성장기에 한국 정부가
경제에 적극 개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가 무역을 계속 확대시킴으로써 가능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무역을 확대시킴으로써 무역을 통해 얻는 후발성 이익은 물론 민간 기업들을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에 노출시킴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관심을 갖고 끊임없이 노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국 정부가 무역을 통제했지만 개방체제를 지향하면서 무역을 확대시키고 확대된 개방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수출 성장을 중시했다는 점이 한국 경제의 성장의 한 요인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시간은 통제 속의 개방체제 지향이라는 주제하에서 무역을 꾸준히 확대시킨 것이 경제 성장의 중요한 한 요인이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은 올바른 공업화 전략 채택의 중요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